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거리마다 음반 소매상들이 사라져서 옛날이 그립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음반 소매상과 그곳에서 음반을 사고 들어보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레코드 스토어 데이인데요. 레코드 소매상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행사고요.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이날 이 행사와 연관된 매장에 들르면 비틀즈나 메탈리카 같은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한정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08년에 시작돼서 벌써 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4월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쇼핑 명절이라고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임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가오는 11월 28일에 데이빗 보위의 새로운 신곡이 담긴 음반, 그리고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영화 속 무용과 똑같은 형태의 테이프 OST 등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음악 잡지들을 통해서 열띤 홍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을 고르고 사는 경험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다가오는 이 행사를 통해 신곡을 낸다고 알려진 데이빗 보위의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Let's Dance입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to shop, best to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to shop, best to shop, best to smile, best to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삼성 SDS 상장을 하루 앞두고 짚어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최고의 공모 경쟁률을 기록한 삼성 SDS의 상장 바로 내일입니다. 자본시장과 투자 측면에서도 볼만한 것이지만은요, 사실 그보다 이걸 통해서 삼성그룹이 어떻게 바뀔지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삼성 SDS의 상장은 경영권 승계 또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보면 될지를 재벌 지배구조 전문가인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삼성 SDS가 드디어 상장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자본시장에서 볼 의미는 다른 곳에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재벌 문제 전문가시니까 그 관점에서 삼성 SDS 상장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삼성 SDS가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삼성그룹의 소유 지배 구조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뭐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이고 또 SDS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네. 대신 그 삼성 SDS의 주요 주주 중에 총수 일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상장 후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네.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 현금을 어디에 쓸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네. 되게 어떻게 쓰리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상속이 지금 최대 이슈로 걸려 있는데 네. 그 경우 상속세 납부가 금액이 상당할 것이고 예. 또 새로 그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이재용 등 그 자녀들의 지분이 특히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5개월 전인가요? 저희와 인터뷰를 하실 때 당시에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였었잖아요. 네. 이게 순환출자 구조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제일모직인데 이 제일모직의 상장을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제일모직 상장의 이유를
제일모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또 제일모직 주식을 가진 계열사들의 주식을 처분을 하거나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상장은 할 것이라고 했고, 예. 그 경우 총수일가가 소유하는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에 반해서 삼성카드나 삼성전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시중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에버랜드에서 출발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순환출자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순환출자 해소 그 자체보다는 이런 삼성카드나 삼성전기 등이 현금을 확보하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이 그 확보하게 되는 현금은 어디에 쓸까요? 그건 따로 특별히 쓰이다기보다는 각 회사들의 뭐 사업적 목적에 쓰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그러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에버랜드로 돌아오는 순환출자는 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정작 중요한 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가 서거 세 회사가 연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번 뭐 삼성 제일모직의 순환출자 해소와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해소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도 확보를 뭐 장 내에서 사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해서 이제 이재용과 그 뭐 누나 동생이죠. 예. 그 자녀들이 갖게 되면서 어떤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이건희 회장과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을 합하면 4%를 약간 넘을 정도고 네. 또 삼성물산이 그와 비슷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생명이 7%를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지분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해야 됐다는 필요성을 느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법이 이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 자회사로 나누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생명 같은 곳들은 따로 있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인 삼성전자 홀딩스 여기만 뭐 에버랜드를 합해서 하나의 지주회사화 해서 여기를 핵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될까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라기보다는 네. 제일모직이 되겠죠. 네. 지주회사의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한층 더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마치 SK의 경우 SK CNC가 네. 지주회사 SK의 또 지주회사가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네. 물론 법적으로는 지주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삼성 제일모직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고 지주회사를 에버랜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네. 총수일가와 함께 지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인데 네. 삼성생명이 전자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나눌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금산법이라든지 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지분을 보유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뭐 해소를 해야 되나요? 가장 큰 가능성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을 네. 에버랜드나 혹은 그 총수 자녀들에게 네. 매각을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주를 파는 방식으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나 뭐 보험, 카드 이쪽도 금융 지주사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가능하죠. 삼성생명을 다시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고 네. 그 지주회사 밑에
생명자회사뿐만 아니라 네. 삼성증권이라든지 삼성화재 혹은 기타 회사들을 자회사로 함께 두는 그런 방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융회사들끼리 그 위에 지주회사를 하나 두고 생명증권 화재 네. 전 회사들이 자회사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삼성 SDS의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상장을 통해서 순환 출자의 고리, 그쪽과 연결됐던 고리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그 고리 때문에 삼성은 계속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예, 뭐 오히려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네. 항상 그 지배제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때문에 그런 장애를 네. 어떻게 넘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금산분리 얘기가 한번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사실 이 법이 가장 그 삼성그룹에만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 왔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굉장히 헐값에 이재용 그과 누나 동생이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SDS의 경우는 네. 신주 인수구분차 사채고 예. 에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방식이었죠. 그렇죠. 전환 사채였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시 또 주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쉽게 주주가 됐고 예, 그걸 이렇게 또 상장 차익을 엄청나게 남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게 상속세로 쓰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300배다, 뭐 400배다, 500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서민들의 반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SDS 주식을 헐값에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 SDS를 다른 계열사, 뭐 삼성전자 등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몰아줘서 네, 키웠다는 그런 물량 몰아주기, 일감 네. 몰아주기, 혹은 뭐 저는 그걸 빼돌리기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 어떤 그 매각 차익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상장으로 인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기 자체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삼성의 그 이학수 구조본 사장을 하셨던 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명의를 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이번에 차익을 많이 남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 SDS 전환 신주인수급부 사채를 했을 때 네. 일정한 지분을 취득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은 개인 차익이 될까요? 그건 뭐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검 때도 네. 그것이 차명인지 실명인지 네. 결론을 내리지 않았었죠. 네. 네, 뭐 일부에서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주회사화하고 쉽게 지배력을 강화해서 아들이 그 승계를 하는 게 뭐가 나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으세요. 예. 삼성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상속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재용 씨 등이 가지게 될 재산이 뭐 10조니 뭐 5조니 뭐 5조는 분명히 넘고 현금만 거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이 물론 상속 안 받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뭐 몇십억밖에 안 될 그렇죠. 정도로 했었으니까요. 네.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인데 그것이 가치 창출에 와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를 가져와서 이루어진 것인지 네. 뭐 저는 그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그 이해 당사자들 주주나 뭐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혹은 고객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과정 자체가 분명히 뭐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전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네. 일단 그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행사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그것이 그런 능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리더십 때문에 유지되고 또 활용되는 것이라면 저는 뭐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한 지배력의 성계는 저는 매우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법적으로도 네, 뭐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생명과 보험카드 이렇게 되는 금융계열사들도 지주회사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쪽은 그러면은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홀딩스가 지배하는 구조로 그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건 역시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네. 금융지주회사법에 하면은 일반 회사 밑에 금융지주와 일반 지주회사를 같이 둔다거나 아니면 예. 한 지주회사 밑에 금융지주회사 두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 경제학부의 김진방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라디오 잉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내년 나라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 우리 국민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잉크루팅,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중장년 재취업, 또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또 취업하는 노하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5-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5-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섀도우 보팅입니다. 섀도우 보팅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대리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주가 100명인데 주주총회에 10명만 참석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면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은 90명도 똑같은 비율로 대리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100명 전체가 투표해서 60명이 찬성하고 40명이 반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실제로 한 투표가 아니라서 그림자 투표라는 뜻에서 섀도우 보팅이라고 부릅니다. 섀도우 보팅은 주주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한국에선 소수의 사람들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한국 상장사 중 3분의 1이 섀도우 보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턴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 국가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이제 예산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국회에서 이게 뭐 여야 공방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야당은 그렇게 하다가는 재정이 파탄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누가 옳다라고 판단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네. 이것을 놓고 여야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혜를 마이죠. 우선 그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네. 내년도 예산안을 팽창으로 편성하겠다 이것이거든요. 또 이제 현재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 예.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의료 영리 법인을 허용한다. 내국인이 주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용한다 등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아주 강력 반대입니다. 예. 투기로 경제 살리는 것이냐, 심지어 카지노 도박까지 허용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느냐, 이것은 경제를 불건전한 투기 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또 내년도 예산이 376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당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이거 문제 있다. 예. 작년에 세수 부족이 8조 5천억 원이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팽창 예산 편성하면은 재정 파탄 가져온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대안은 뭐냐 이제 이건데요. 야당은 서민 경제가 급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고용차별을 해소한다. 네. 전세 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등입니다.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서민들을 위해서 갖가지 보호장치를 만든다 이런 논리거든요. 또 예산도 박근혜 표 예산 5조 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네.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려서 예. 세수를 10조 원 정도 늘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 여당 아니나 야당 아니나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뽑아야 될까요? 그 교수님이 보시는 가장 적절한 예산 편성은 어떤 건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예. 그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팽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사업이 없고요. 또 국민들이 소비를 하려고 해도 가계빚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계속 실업자를 쏟아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재정을 팽창을 하면은 정부 부채만 늘어서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화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든지 일으켜라. 그리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이제 조성해라.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을 팽창하면은 네. 그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예산은 보면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조 경제 관련 예산인데요. 네. 그 금액이 8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2.2%밖에 안 되고요. 네. 그것도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기존 사업에 창조 글자만 붙인 것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그 경제 혁신 3개년계 이것을 발표했는데 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만 팽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구조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투자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법인세 인상부터 하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지 예산 쓰자 이런 것이 야당의 이제 주장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법인세만 덜컥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 투자 위축됩니다. 그러면 예. 서민 경제 더 나빠지고요. 일자리 더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복지 예산 늘려야 되니까 네. 증세하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금 수입이 워낙 적기는 적어서요. 증세는 해야지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우선 그 예산 보면은 정치성 팽창 예산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 선심 사업이라든가 이제 무상복지 이제 과도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그 축소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아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세금을 만약에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기업이 상당히 지금 양극화돼 있습니다.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의 이제 서로 그렇죠. 안 보일 정도로 격차가 심한데 그렇다면은 그 기업들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를 좀 차등화해서 네. 이익을 많이 버는 그런 대기업들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그렇지 네. 않은 기업들은 좀 덜 내는 그런 구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보고요. 예. 같은 맥락에서 소득이 양극화도 심하거든요. 부유층하고 그렇죠. 서민층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소득세도 좀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방금 또 말씀하신 중에 무상복지, 무상보육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그 여야가 지금 뭐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결국 인기 영합주의에서 나온 어떤 정말 그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무상 시리즈 때문에 경제도 망치고 복지도 망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가 그 원인이었었는데요. 무상 시리즈 공약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확대가 됐는데 선거판을 휩쓸 정도였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3대 무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기초연금이 이제 3대 무상 시리즈인데 예.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21조 원이거든요. 세 개 합해서요. 네. 예. 그것이 2017년에는 3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재정상을 도저히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세를 올려서 이거 충당하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복지도 파탄되고 정부도 부실화되고 경제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 이것이 근본 원인인데 정치권은 국민 앞에 이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요. 복지를 지속 가능한 복지, 우리가 수용 가능한 복지 이런 식으로 좀 복지 정책을 다시 만드는 것이 네. 오히려 더 현명한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필상 교수님은 이 무상 세 가지 시리즈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또 기초연금. 그러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없애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육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고 급식도 무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아주 급한 노령자들도 기초연금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해서 정부에게는 맞춤형 또는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경제가 그리고 정부 재정이 부담할 수가 있어야지 부담할 수 없는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증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정부가 증세는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짜잘한 세금들을 많이 올려요. 뭐 담배세 또 뭐 이번에는 싱글세 네.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뭐 국민들로서는 이거 서민 증세다 이렇게 이제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로서는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예. 예산은 늘려 써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담배값 인상하겠다, 주민세 인상하겠다, 자동차세 인상하겠다, 예. 심지어는 싱글세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네. 사실 모두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그런 세금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금을 그냥 억지로 더 걷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정 적자 좀 메꾸자 뭐 이런 어떤 궁여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그 세원을 넓혀가지고 네. 결국은 그 재정 적자도 메꾸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이게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부담이 되는 세금만 늘린다 했을 때 예. 이것이 이제 결코 도움도 안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사고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접근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 증세를 가지고 세원 넓힌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네. 세원은 정말 돈 많고 네. 더 벌고 하는 쪽에 물리는 그런 증세가 맞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증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경제의 좀 성장 동력을 찾아서 경제가 예.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네. 세금을 전체적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순리지. 네. 지금 상태에서 서민들 세금 더 걷는 것은 이거는 역행하는 거다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대문은 바뀌었지만은요,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시는 분은 한결같습니다. 인크루팅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채용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많이 다뤘죠. 네. 네. 근데 중장년 채용, 그러니까 중장년이 취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네. 채용 시장에서 중장년 채용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중장년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 등 최근 그 채용 시장에서 중장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예. 채용 시장에서 말하는 중장년이란 기존의 직장에서 주로 비자발적 퇴사 혹은 예. 은퇴를 한 40대에서 60대까지를 이루고 있고요. 이들의 재취업이 이제 중장년 취업, 뭐 재채용 이렇게 이제 걸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 나이, 제 이력 정도 되면은 이 정규직에서 그만두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예. 그렇죠. 중장년 채용 시장 만만치 않죠. 네네. 근데 또 내년 고용 전망을 보면요. 네. 여성과 중장년층, 특히 50대에서 60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청 고용 동향 통계에서도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분기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20대 취업자를 앞질렀어요. 네. 그러면 이들의 고용이 느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요. 네네. 과거의 은퇴 이후에는 보통 여가를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이제 경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경제 불황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수입이 필요해져서
재취업을 하시는 수요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55년생에서 63년생 사이에 사이에 태어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네. 대거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좀 많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영업했다가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이 뽑아야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기업의 이제 채용 의지가 중요한데요. 또 인사 담당자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65% 정도의 기업에서 중장년층 채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예. 호의적인데요.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40대, 50대, 60대 쪼개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제 이제 경험적으로는 주로 40대를 염두하시고 이제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뒤로 일단 추측은 되고요. 어쨌거나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압도적인 1위가 중장년층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우선 그 오랜 업무 경험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한 능력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곧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렇죠. 또한 이제 해당 시장에서의 인맥이 쌓여 있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기업에 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입 사원들이나 기존 직원들에게 또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응답을 이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론이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안 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점이상 그러면 우려사항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게 우려인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중장년층 채용에 대해서 그 우려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제일 큰 부분이 기존 업무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적응 부분이 걱정된다는 것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장년층들은 이미 이게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 경력만큼 이렇게 고착화된 업무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회사마다 그런 업무 방식들은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 이제 IT를 모르면 더 업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또 중장년층이 업무 이제 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장 많이 우려를 하셨고요. 두 번째 대답은요. 젊은 사원들과의 조화였습니다. 네. 그 세대 간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 공감대 형성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서상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명령이나 부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안 쉽죠. 그러니까 업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네. 이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저 일은 이런 이제 구조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의 이제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동료 사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업무 체력. 저희가 이제 업무 강도가 좀 높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채용 과정에서는 실제 채용은 이제 좀 꺼려지는 이런 장면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 연봉을 많이 줘야지 되는 부담.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크죠. 어떻게 보면은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선입견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네, 개인감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실제 업무를 주기 힘든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대비했을 때 어쨌든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실제 기존 받던 연봉보다 훨씬 이제 부족한 연봉을 제한해야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죠. 네.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던가요? 저는 이 결과가 좀 재미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채용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재직해야 할 수 있는 동료들, 예비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어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요. 직급이 높은 분들은요. 비교적 조금 더 긍정의 답변들을 하시고요. 자신의 미래가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저분들이 들어오시면 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예. 되게는 많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하시고요. 반면에 사원급이나 이제 대리급 같은 그 주니어들은 좀 이제 걱정되는 이제 의견들을 더 많이 피력을 하시죠. 예, 그게 아직 못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네. 아직 먼 이야기죠, 그것이.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설문과 달리 제 현장 경험을 좀 보태자고 하면요, 중장년층 채용을 결정하는 입장들, 실제 채용을 결정하는 입장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 책정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직 조직에서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조직 운영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 그 이 업무로의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취업을 하더라도요. 그렇죠. 네네. 고용이 늘기는 했지만 실제 그것을 열어보면 이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의 취업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 환경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인크루트에서도 지금 중장년층에 대한 채용 공고 따로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지금 뭐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중장년층 채용 공고도 내고 있고 실버 채용이라고 해서 60대 이상 분들을 모집하는 내용들도 따로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 위주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좀 그런 자리 중에서 일부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헬스케어 웰빙 가정 포털 기업인 3C 인테크에서 경영 지원이나 관리 총괄, 조직 및 영업 관리의 중견 간부 이상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15년 이상, 나이 43세 이상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커머스 기업인 포워드 벤처스에서도 경영 관리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정규 대학 을 졸업하시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들 그리고 경영 지표를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 기업인 한백에서도 토목 및 건축 기술자를 모집하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이고 경력이 10년 이상인데 이쪽 경험을 계속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뒤에 두 곳은 나이 제한은 딱히 없었나요? 몇 살 이상이어야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보통 오픈을 하시고요. 실제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서 이제 보시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이 중장년층 채용을 할 때 이러저러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면접이나 서류 전형을 하기에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력서나 인터뷰할 때 이 포인트를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방금 한 호주 캐나다 FTA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여야가 늦어도 12월 2월 2일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 마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중 FTA 실질적인 타결을 했죠. 이게 외형적으로 개방도가 한미, 한 EU FTA보다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국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우리 문 열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 금요기획에서 한중 FTA 협상을 이끌어낸 FTA 단장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